여의도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또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약간 뭐 후굴 건다고 하죠. 흔히 뭔가 누군가를 혹하게 만들기 위한 미사오구라든가 강한 메시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뭐 사회과학 서적인지 과학 서적인지 그것도 알기 힘든 제목인 질서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저도 익히 알고 있던 아주 유명한 영국의 캠브리지대 교수이자 영국에서도 유명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데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과 소통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한 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다 답을 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 과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요, 어떤 표현이 딱 적합하냐 하면요, 이 질서 없음이 요즘 우리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 또 정치 상황 대부분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뭐라고들 표현하십니까? 아유, 완전 아사리 판이네,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냉소적인 사람에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비관적인 사람에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돌아가는 시국은 정말 냉소적인 표현으로 아사리 판이구만, 이런 표현을 쓸래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망한 책,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다 고민해 봤는데요 하면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질서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자, 요즘 설명하는 이 아사리판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헬렌 톰슨이라는 캠브리지대 교수님은요, 원래 유명한 에너지 경제 또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아사리판의 근원적인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큰 챕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지정학. 예, 지금 국제정세가 왜 이 지경이 됐냐 하면요, 이거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정학의 근원적인 지금 불안전성,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구조입니다. 뭔가 지금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 책의 저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민주주의입니다. 저도 방송 출연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한 3, 4년 전에 방송 출연에 제가 했던 여러 내용들과 최근 3, 4년 동안 했던 내용들이 약간 결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근처에 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 얘기는 약간의 제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3, 4년 전에는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경제적인 무슨 난제가 있을 때 이거를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뭔가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 줘야 신산업이 육성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데, 왜 이걸 정해주질 않느냐, 아니면 정한 걸 또 왜 맨날 뒤엎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견해를 조금 가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 설명하다가 정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 아사리판의 세 가지 원흉 중에 마지막인 이 민주주의, 이건 또 어떻게 돼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왔던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가장 크게 던지는 메시지들 중에 하나는요, 지금 녹색 에너지 혁명, 이 중국은 어떻게 보면 녹색 에너지 혁명을 저희가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부터는 저희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은 녹색 에너지 혁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 이유들, 이것이 지구환경에 대한 어떤 남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두고 일어나는 전장터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충분히 세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논거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는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1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차근차근 에너지가 얼마나 지정학적인 변수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도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일은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본인들이 감행할 때는 분명 이 1차 세계대전은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치러야 할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났더니 그 전에도 영국 내에서는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운항하는 군함, 해군력을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운항하는 해군력으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들, 그리고 기술적인 실험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1차 세계대전이 감행되었을 때 바로 영국을 비롯해서 연합군은 석탄이 아니라 석유를 기반으로 가동하는 무기 체계로 확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 석유가 훨씬 에너지 효율도가 높기 때문에 군함 역시도 작전 수행 반경이 더 크고요.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 1차 세계대전을 처음 감행할 때는 석탄이 중심이었던 에너지 체계가 그 다음에는 석유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이 에너지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에, 특히 연합군에 석유를 온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사실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전량 의존했다가 본인들이 나중에 미국의 식민지 아닌 식민지, 볼모 아닌 볼모가 될 것을 우려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 당시 전 세계 2등 수출국이었던, 아직까지는 중동의 석유를 발견한 적이 아닐 때입니다. 2등 수출국인 멕시코에게 따로 석유 수출과 수입에 대한 계약들을 체결해서 어떻게든 미국 의존도를 낮춰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달리 말하면 뭐다? 당시 석유를 얼마나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공급해내는 주체가 누구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형성됐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바로 그 과정에서 전쟁을 치렀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선 어마어마한 군비 지출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석유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타 군자금도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또 미국의 JP 모건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유럽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월가라고 불리우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바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이렇게 전쟁 자금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할까요? 말의 발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섭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이 더 커졌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권,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결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자행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단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마어마한 일단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게 유럽의 여러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 부채를 어떻게든 다 갚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도요, 그러면 이 지금 유럽이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유럽의 금융 시스템도 자꾸 부실부실해지니 이런 것들을 지켜보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 부채 중에 일부를 탕감해 주자. 그러면 독일도 지금 자꾸 이상한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창궐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자꾸 하는데 우리 이런 불안감을 계속 유지시키지 말고 부채를 일부 탕감해 주자 했는데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더욱더 독일에게 고압적인 분위기로 전쟁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때 독일은 중동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나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의미 있는 곳에 나름대로 식민지를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식민지 중에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석유가 발견돼서 석유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 있는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적인 식민지에서 에너지를 조달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될 동맹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나름대로 석유를 수급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야지만, 그래야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두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동맹으로 편입을 시켰다 해서 석유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소련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또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도 이렇게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세상이 흉흉해졌었을 때는 전쟁 또는 준전시 상태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전시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우선순위가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안정적인 수급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안정적인 수급 체계에 대해서 더 세상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거 뭔가 불안전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일장을 다 읽고 나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의 불안전성이 또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요소냐 하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석유를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판매처는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소련이었고요. 즉 러시아였고요. 또 하나는 중동이었습니다. 오펙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란 나라도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됐고 가장 많은 석유 자원을 확보한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석유를 팔 수 있는 그 국가가 세 개의 그 국가가 돼버렸죠. 그렇다면 기존에 두 개의 그 공급망과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수요 체계가 이루어졌던 이 세상이 한 명이 더 이제 나도 팔아보려고 하고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다름 아니라 그냥 군수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가장 기라성 같은 기업이 야 나도 석유 팔아볼래 라고 하는 형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동 지역은 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미국과 원래 우리는 한 통속 아니었나?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기로 합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석유 팔았고 미국도 달러 패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석유마저 팔려고 하네?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일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 관심을 점점 덜 두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도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 말하면 너무 미국의 의존적인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결부되어 있었을 거다라는 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유럽 입장에서는 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뒤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중동발 에너지원에 계속 의존하거나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게 의존을 한다?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셰일 혁명 전입니다. 미국의 에너지에 의존하려고 해도 미국도 줄 것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각종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에너지를 수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으로 소련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수출하는 경로는 무조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중에 하나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파이프라인에 적지 않은 중개 수수료 같은 것을 부과해서 나름대로의 이득을 챙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차차 높여줘 왔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의 판매처로 분할되기 시작했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자신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물품인 천연가스 이런 걸 유럽에 수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가라는 우려들이 높아지면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녹색 에너지 혁명 이것도 바로 같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예전같이 어디서 많은 산유국들을 식민지 아니면 반식민지 상태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의 캐파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든가 기존의 유럽의 여러 에너지 기업들 또는 그들 국가들과 불협화음을 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또 엄청난 출혈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히토류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또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히토류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일괄 공정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전 세계 수급 권한을 가져간다면 이건 과거 미국이 중동을 포함해서 자체적인 내부의 석유 생산 캐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망을 장악했던 그 모습을 본인들이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과 독일의 전쟁이 결국은 원만한 에너지 수급 체계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만약에 독일이 원만한 에너지 수급 체계가 구축이 됐다면 무리하게 소련을 침공했거나 무리하게 전쟁을 확산시키는 미국과 척을 지는 그런 행동까지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가장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데 있어서도 원만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본인이 필요한 중국 내부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석유가 아닌 다른 파트로 가동하게 만들고 정작 필요한 석유는 최소 한도로 줄이기 위한 정책들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중국의 모습이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뭐랄까요 일부러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선입견과 편견만 심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이 얘기를 하면 각자 원하는 지지 정당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반대 진영의 사람이었어. 앞으로 저 사람 얘기는 무조건 반대해야지. 사실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냥 경제 얘기마저도 괜히 희석돼 버릴까 싶어서 웬만하면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저자는 최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패자의 동의가 붕괴된 세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귀족적 과잉이 유발되는 지금 체계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민화된 흐름이
같이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폴리비우스의 정치체제 순환론을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되는데요. 이 폴리비우스의 정치체제라는 건 일종의 가장 우월한 정치체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순환이 된다라는 게 저자의 책이자 또 폴리비우스의 정치체제 순환론인데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정치체계 순환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요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저가 높습니다. 우리 필리핀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그랬었죠.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어떤 강한 그립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이거 싹 다 갈아엎어야 돼 라는 기저에 어떤 뭐랄까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선거 때마다 메시지를 던지는 그 논조가 사실 그게 뭔지 유권자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하려는 예를 들어서 무슨 개혁이 실제 내 삶을 얼마나 바꾸는 건지, 실체 있게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난수표 같은, 너무 고차방정식이 돼버린 지금의 혼란, 이걸 극복하려면 누구 한 사람이 이걸 다 총대를 매야지. 이거 언제 탁상공론하고 갑론을박하고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언제 결정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지향하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 하면 귀족적 과잉이라는 표현을 이 저자는 했는데요. 일부 부유한 엘리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엘리트들이 민주적 과정을 왜곡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요즘 많이 생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부유한 엘리트층들 같은 경우는요, 국제 자본 흐름이 너무 개방돼서 이제 부유층들은 국내에서 조세 많이 때린다 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안 하고 국내 투자 안 하고 조세 피난처라든가 외국에 그냥 자금을 보내는 이런 형태가 너무 보편화돼 버린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은 일반 납세자들은 이런 특혜를 누릴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도 제조업 해외 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은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 이익들은 커질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부합하는 정치 세력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로부터 로비 자금이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런 부유한 엘리트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들이 양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는 왕조적 과정으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저도 굉장히 이 관점에서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네루, 그 다음에 간디, 가문이 계속해서 인도의 대통령, 총리를 계속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집안화되는 거. 그렇죠. 이거 분명 민주화된 국가인데요. 인도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왕조적 그 과정이라는 게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대통령을 하고 아내가 대통령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고 딸이 대통령을 한다. 그리고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비명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대통령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왕조적 과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가의 리더십을 선택할 때 어떤 새로운 그 사람의 비전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이제 나도 너무 복잡다기한 세상에서 나도 내 걸 적응하고 대응하기가 너무 시간이 빠듯한데 그거 다 미리 못 챙겨본다는 거죠. 그러니 느낌 아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뭔가 선택하고 아니면
뭔가 어퍼컷을 막 날리면서 아니면 그동안 말을 굉장히 세게 했던 정치가로서 다 바꿀 것 같아.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대통령을 또는 총리를 선택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는 흐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그 과정에서 패자의 동의도 붕괴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된 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원칙인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 수반이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결국 유권자들에게 모두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요즘은 그런 과정에서 미국마저도 미국 의회에 직접 침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뭔가 선거 결과에 반기를 드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일부 요인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과잉적 귀족적 과잉과 같은 현상들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 건 분명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도 설명합니다. 자, 실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역사적 고증에 따라서 하나하나, 자, 예전에도 이랬잖아요. 그때도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높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한 흔적을 담아낸 저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접해봤던 학자라서 그런지 마치 박진감 넘치는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 보고 듣는 느낌처럼 서술을 꼭 연대기식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지한 부분도 많습니다. 두꺼운 책이지만 읽기가 너무 수월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 같으면 어떤 사람이 욕먹고 싶겠습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아서 욕먹기 싫어서 이 정도 내용은 좀 빼야겠다 아니면 온건하게 써야겠다 하는 부분도 정말 기탄 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제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되돌아보게끔 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읽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맥락 속에 큰 서사의 중간에 있는 것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